지금부터 그 공공외교 창립의 그 세미나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시간인데요. 주제는 한국 공공외교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은 알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이 라운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시작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끝은 6시를 목표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공외교 이 라운드 테이블은 4분의 그 패널들이 초청이 되셨는데요. 민화협의 옥순종 선생님께서는 발제문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낙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까 제가 미리 한번 확인해서 봤는데 주로 민간에서의 공공외교를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민간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공외교를 바라보는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3분 패널을 좀 소개해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외교부의 공공문화외교국장인 서은지 국장님 와 계십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김장현 교수님 계십니다. 그다음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방크 대표인 박기태 대표님 와 계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 한 15분 정도씩 발제를 듣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을 뭐 상호 좀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플로어를 오픈을 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특히 조기숙 회장님께서는 한국 공공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맨 마지막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화외교 또 공공외교를 총괄하고 계시는데요. 서은지 국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서은지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전 세션에도 잠깐 참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그 공공외교 학회 출범에 대한 축하를 했고, 또 조기숙 회장님의 또 리더십과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모든 이게 학회원들께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론칭을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뉴 노멀 시대,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의 공공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공공외교 원년에서부터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이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이제 10년이 지나왔고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답들을 구하고 있는 이제 이 세션이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적인 그런 환경이 한국의 어떤 공공외교의 향후 10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략 페이퍼를 다 작성을 해서 계속 이제 어떤 그런 방향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차관님께서도 잠깐 오프닝 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표정화 과장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국외교가 가는 방향이 코로나에 의해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라든지, 그다음에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어떤 그런 국제 정치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자유무역과 인적 교류가 제한되고 역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공공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하나의 고심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좀 모든 공공외교에 있어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이 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이미지에 있어서의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제가 앞 세션에 보니까 우리 해외 홍보문화원에서 오신 최강 과장님께 그 페이퍼에서
한국의 그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코로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대응 캠페인 슬로건이 가장 그 한국을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PR 전략으로 아마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어떤 선제적인 그 이미지를 나름대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고, 처음에 이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그 팬데믹이 심한 상황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많은 외신에서 우려와 한국의 어떤 그런 우려를 주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한국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저희가 재빠르게 던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향후 이제 10년에 있어서는 한국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 갈 것인가, 저희 외교부로서는 일단 트러스트라고 하는 큰 그 방향성을 잡긴 했습니다만,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브랜드화, 어떤 브랜드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그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제가 어저께도 그 네이버에서 보니까 네이버 사회 파트에 아마 그 검색어 순위 4위에 올랐더라고요. 스테이 스트롱이 아마 지금 많은 그 한국 내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123개국에 퍼져 있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에 있어서 어떤 정부가 나서서 어떤 그 캠페인을 퍼뜨린다고 하는 전략이 결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이 스트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토 자체를 내세우는 거에 더 중점을 두지 주체에 대한 중점을 저희가 숨겼기 때문이거든요. 소위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건 하나의 국뽕이라고 하는,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저희 외교부는 국뽕의 이미지를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교부가 그 세우는 그 이미지가 글로벌 이미지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그 글로벌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선도하는 그런 이미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 스트롱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성공한 캠페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찮게 이제 주한 해리스 미국 대사께서 본인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언론에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전개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뒤부터 이제 이게 외교부가 한다는 게 알려지고, 최근에 뭐 주택건설협회 이제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진 찍고 언론에 내시면서도 외교부가 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레코나이즈되는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하나의 이제 큰 전략 중에 하나로 저희가 지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신 대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모든 그 이때까지 지난 10년의 공공외교는 아마 대면 공공외교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끄럽게도 올해 코로나가 생겨나는 2020년도에도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예산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저희 이제 발빠르게 대면 외교로 성립되었던 그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그 계획들을 저희가 비대면으로 다 발빠르게 전환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레코니션도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교부가 어떤 그런 비대면 디지털 공공외교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트러스나 스테이 스트롱도 이런 디지털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다면 성공하지 어려운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는 그 SNS도 많은 SNS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SNS를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다음에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지금 분석을 해서 어떠한 이슈를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전략적인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활용 계층이 20대 여성이 90% 이상이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30대와 50대 남성이 또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과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그 컨텐츠가 조금은 또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또 전략들이 나름대로 또 나오고 있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났는데, 저희가 같이 이제 협업한 그 유튜브의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그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서 본 계층이 어떤 계층이라고 봤더니 20대 남성이 95%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코로나 이슈가 어떻게 보면 좀 하드한 이슈라고 본다고 하면 이런 그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 남성들이 위주로 이 이슈를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런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SNS 자체를 따라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향후 이제 빅데이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앰비셔스하게 지금도 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코로나 대응에 관한 영문 자료들을 다 발췌해서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를 통해 가지고 모든 관계부처가 생산하는 영문 자료를 저희 외교부 홈페이지 영문 페이지에 다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도 그 코로나 초기 대응만 하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어떤 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요청하는 저희가 이제 전문 케이블로 굉장히 많이 그걸 받았는데 바로바로 한국의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해외 안전 콜센터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 안전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옮겨간다고 하면 외국 국민들이 한국에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일대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지식 온라인 공유 플랫폼 이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구상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앰비셔스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는 디지털 공공외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재부에 저희가 이 디지털 공공외교의 어떤 체계화를 위한 예산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있고 굉장히 아주 좋은 협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겠지만 여기 이 상황이 이제 아마 정부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좀 더 스페시픽하게 아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외교부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조금 어드밴스된 버전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드웨어를 갖추어서 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컨텐츠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불어서 나온 것이 연대와 포용입니다. 연대와 포용 그리고 협력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은 한국의 어떤 이제 향후의 공공 외교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 핵심 가치로 저희가 내재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김태환 교수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주창형 공공외교를 저희가 진짜 본격적으로 아마 실천을 해 나갈 이제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핵심적인 가치들을 현재로서는 저희가 연대와 포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교부 외교부 유튜브를 아마 조금 들어와 보신 분들은 최근에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해외 석학에게 듣는다라는 시리즈를 3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기소르망, 마이크 샌델, 작가 딸리 이렇게 세 사람이 있고요. 4편, 5편이 곧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이달 7월 초 중순경까지는 4, 5편이 곧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하버드대 스티븐 월터 교수, 그다음에 이제 짐 킴 전 월드뱅크 총재 인터뷰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세 사람의 인터뷰에 있어서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이 연대와 포용에 관한 그런 가치고요. 특히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코로나 이 19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그런 집단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연대하고 의존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공공선이 지향하는 바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담론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이러한 가치가 굉장히 저희가 합당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에서도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한 우호 그룹이 이미 출범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연대와 포용은 가장 저희가 두려워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로 저희가 이것을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그 SDG의 워딩으로 바꾸어서 한국 정부가 지금 우호그룹을 창설을 했고 지금 의장을 맡고 있고요. 유엔이라든지 제네바의 어떤 그런 보건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유사한 메시지들 저희가 함께 이끌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공공외교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그 플랫폼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플랫폼은 결국은 이제 차세대 그리고 이제 영속성이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되 많은 기존의 그 정책 공공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 오디언스들이 있지만 현재 이제 앞으로는 그 차세대들을 저희가 결집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는 특히나 이제 대미 공공 외교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을 저희가 미리 지금부터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을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그런 그 대학원생들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외교부가 이미 지금 도입을 하고 그런 체계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또 주한 외국인들, 특히 주한 외교단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보다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부터 제대로 해 나가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신진 학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신진 학자들이 한국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자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풀을 넓혀서 전반적인 안보라든가 이런 동아시아와 관련된 그런 모든 그 업무들을 좀 두루두루 하고 있는 학자들을 저희가 좀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지한파에 이어서 하여튼 친한파까지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앞 세션에서도 제가 지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과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향후의 공공외교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공외교 학회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많은 지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공공외교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학자분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이런 그 민간과의 그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 없이는 앞으로 이제 공공 외교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부만이 공공 외교를 담당하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와 협력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그리고 국민들의 그 참여가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이제 국민 외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축을 통해서 공공 외교를 또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또 성장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공 외교가 앞으로 저희 정부가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외교부가 공공외교가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공공외교 성과를 가장 잘 흡수한 조직이 외교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민간으로부터의 의사도 수렴하고 제도화하고 기존의 그 프랙티스를 매우 정교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라운드 테이블 하니까 미리 질문 하나 드려놓고서 요 다 끝나면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공공외교를 이렇게 투사할 때 보면 너무 정책 담론이 국뽕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냥 다 문제만 생기면 K자를 붙이기 시작해요. K-팝, K-뷰티, 그러니까 K-방역 하잖아요. 그러면 세컨드 웨이브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하고 있는 방역에 대한 거버넌스 그 자체를 투사하는 데 굉장히 취약해요. 말하자면 굉장히 펑셔널한 방식의 이런 드라이빙 스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K-방역으로 이렇게 공공외교의 형태로 가면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는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K-팝 같은 경우는 프랙티스가 있으니까 선전하지 않아도 수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거버넌스 문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표가 생겼는데, 인디케이터가 생겼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니까 이 문제는 이게 아마 패턴화돼 있거나 아마 정부가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어깨에 국뽕에 힘이 들어간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서 국장님께서 이 디지털 공공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연결된 주제가 우리 김장현 선생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섞여 있거든요. 일부는 선생님 발언하시고 일부는 방금 서 국장님 말씀을 조금 섞어서 한번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선생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장현입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소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일을 주 연구 주제로 한 15년 정도 해왔고요. 사실 이제 PR 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조금씩 활동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공공외교 학회에 출범하는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국제 여론, 국제 공공 여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형성되는 프로세스와 최근의 구조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소녀가 나 학교 안 가. 그리고 속어로 땡깡을 부렸죠. 예, 땡깡을 부렸는데 그 학생의 그 대의 명분, 취지가 굉장히 설득력이 또 있었고 당시 일부 언론이 물론 커버를 해줬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기후 변화 대책 요구를 하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니까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굉장히 부정적인 트윗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미국 정상과 러시아 정상이 견제를 하면은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이 그레타가 온라인 여론에 등을 업고 나중에는 결국 유엔에 가서 연설까지 하는 기후 변화의 일종의 아이콘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예전과 전혀 다른 상징적인 환경 속에 심볼릭 인바이러먼트에 살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이 비판해도 또 주류 언론도 처음에는 굉장히 시니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이슈와 입장에 공감하는 익명의 대중이 끊임없이 온라인상에서 지지를 보내니까 결국에는 주류 언론까지 돌려 세우고 나중에는 2019년에는 올해의 인물로까지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이슈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공중, 퍼블릭을 우리는 이슈 퍼블릭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공중의 그런 가상적인 네트워크를 이슈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일본의 조치는 이제 1차 이후에 2차 조치에서는 일본의 수출 대상국 중에 신뢰할 수 있는 100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치의 초기만 해도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실패로 간주하고 정부를 질책하거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50년이 뒤처져 있다는 우리 메인스트림 언론 보도가 사실은 초기 여론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달랐습니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반도체, 전자업계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셨어요. 어떤 목소리를 내셨냐면은 일본만이 배타적으로 공급 가능한 제품이 이제 거의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개발해도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지 수입원을 바꿔서 수급 가능한 품목들이 많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국내 대기업과 주요 대학, 저희 성균관대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교수님들이 바로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이번 구멍 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1년이 지금 딱 지났는데 지금까지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마지널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언론의 의제 설정력이 사회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고 그리고 국민은 정부의 판단과 지침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언론의 신뢰가 추락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최하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나누는 정보들이 여론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50만 부, 100만 부를 자랑하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신문들이 있는데 과연 몇 퍼센트의 성인들이 그걸 읽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여론은 충분히 검증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튜브 포털에는 여전히 물론 그런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애스펙트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여론의 정밀화나 자정 기능만큼이나 가짜 뉴스의 급속 확산도 역시 문제인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슈 네트워크의 다양한 참여자들을 검증된 정보로 이끄는 일이 우리 외교부의 퍼블릭 디플로머시가 지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해외 공간은 대체로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에다가 세계 각국 사람들이 온라인에 공유하는 가짜 뉴스와 한국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차분한 대응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에 대해서 잘 제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지나치게 왜곡돼서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대안적인 메시지에 노출되도록 하는 투사이디드 메시지의 노출원으로서 우리의 공공외교가 좀 작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이제 감성 분석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하면 세계 지도를 하나 대시보드로 공공 여론 국장님의 방에 놓고 실시간으로 한국에 대한 감성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외교부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여론을 한 15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번에 이제 K 방역에 대한 신드롬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위상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와이 대학에 재직을 할 때 가끔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 저 K 컬처 대단합니다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여전히 서구에서는 서브 컬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가 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와이에 있을 때 어느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한국계 분께서 동료의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 동료의 아버님이 지금 임종을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냐? 보시던 한국 드라마를 마저 보고 돌아가고 싶으시다. 네, 그래가지고 그 DVD를 저희가 구해가지고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실에도 이미 네덜란드, 미국 이런 유수한 선진국 학생들이 석사, 박사 학생으로 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주변국이라는 자의식에서 좀 벗어나서 책임 있는 메인스트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세계 여론을 감지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공 외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패널 두 분께서 정리하면 아까 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외교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섬세하게 오디언스 타겟을 정한 것 같아요. 20대는 어떻게 하고 30대는 어떻게 하고 40대가 어떻게 하고 굉장히 진화된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김장현 교수님께서는 지금 거기다가 컨텐츠를 양면적 메시지를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들이 공공외교가 훨씬 더 풍부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왕 나오신 김에 그럼 외교부한테 대안적 메시지를 노출되도록 하는 외교부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디어를 하나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셨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서 우리 서 국장님이 업무를 하는데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방크의 대표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15분 부탁드립니다. 네, 저의 작은 꿈 중에 하나는 한국의 어떤 10대들이 여기 아까 언급하신 툰베리처럼 이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서구 언론뿐만 아니라 아시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등장하게 되는 게 바람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우리나라 방역 정부든 의사분 나왔던 것처럼 그 주체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10대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바람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한국의 10대, 20대들이 그들이 제일 지구상에서 페이스북, 인스타로 잘 적응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 국제 무대에서 툰베리는 그래도 서구 언론에서 많이 미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의 10대들이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외교 분야에서 뭔가 선도할 수 있는 바람이 꿈꾸고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방크 차원에서는 2001년도부터 10대들로 하여금 그 디지털 외교관이라고, 그 한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외교관 되지 않고도 외교관이 2,000명인데 2,000명 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평생 공부해도 힘들어서 외부고시 안 보더라도 방크에 오면은 한 달만 잘 이수하면 그 사이버 외교관이라는 거 임명장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제 방크 활동을 잘하면 저희가 한국 홍보 대사라는 임명장을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동안 한 17년 동안 한 15만 명 되는 방크 회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정부 모르게 이렇게 외교관 지금 남발했는데요. 아직까지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른 대상이면은 사기죄로 잡혀갈 텐데 뭐 10대들한테 쓰는 거니까 뭐 그냥 운수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 팀에서 저희는 아마 세계 최초로 아마 그 사이버 외교관 뭐 한국 홍보 대사라는 말을 대중화시킨 경험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희는 여기 말한 것처럼 정말 좋죠, 좋은데 어떻게 하면 그럼 한국의 10대들이 과거에는 북한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걸로만 한국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걸로, 특히 코로나로 정부가 잘 대응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파도에 힘입어서 어떻게 윈드서핑처럼 그런 급변하는 코로나 파도에 한국의 10대들이 전 세계인들한테 한 5분 정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외교관들이 저희가 5분 동안에 전 세계인들한테 코로나로 희망 메시지 전파했는데, 아마 여기 보여주시죠? 코로나의 코는 콜이지, 용기죠. 그래서 두려움을 용기로 다스리세요. 우리는 코로나를 싸워 이길 것입니다 라고 전파하게 시켰고요. 또 오는 오픈뉴스 해가지고 하도 서구권에서 아시아 인종 차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탈하면 차별의 대상이라서 저희가 이제 오픈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웃 나라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인종 차별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적입니다 라고 했고, 빅토리는 승리,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I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분별해 주세요. 잘못된 사실, 가짜 뉴스를 멀리하고 정확한 사실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D는 디펜스, 방어라고 해서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와 손 씻기를 실천해 주세요 라고 하고, 1은 1데이, 하루에 9피플은 5명에게 전파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이 인스타 메시지를 가지고 그 코로나가 한참 외신 나올 때 세계인들은 한국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외신 기자 링크하는 건 너무 좀 가벼운 것 같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저희가 방크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걸 인스타랑 퍼뜨리겠는데 3일 만에 외국인들이 10,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순수 외국인들만, 방크 회원 말고도 코로나에 겁먹은 많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걸 전해주면서 하든가 3일 만에 10,000명이 나왔고, 제가 30일 동안에 이런 컨텐츠를 쉽게 외국어로 전파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해 보자. 그래서 잘하는 국뽕이 아니라 뭔가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위로줄 수 있는 좀 카운슬러 같은 수도 했는데, 이게 한 달 동안에 이런 컨텐츠가 좋아요가 3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한국에 이런 활동을 툰베리가 했으면 아마 전 세계에 나왔을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이런 10대들의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표현하는 게 매대가 없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데, 저희 방크에서는 저희가 이런 애들로 하여금 네가 정말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 평화 대사라고, 왜냐하면 특히 인종차별 문제가 되게 화제가 됐는데 저희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잘하는 국뽕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세계인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선도하는 측면에서 이런 컨텐츠를 창조하고 퍼뜨리고 또 외국어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이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세계인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민 참여라고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 국민 참여에는 항상 기자분들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국민 참여의 말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 참여란 말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한 번이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뭐 툰베리처럼, 우리가 툰베리가 유엔에 연설했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코로나 시대에 유엔 못지않게 전 세계 무대에서 디지털 외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다 같이 고민해보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제 싸우고 있고 그 모든 경험을 다 공유했다고 했는데, 이 페이지에 대해서 정말로 특히 많은 나라에서 좋아해 누르시더라고요.
이게 언론에는 잘 안 나왔는데 저희 방칸에서는 역대 17년 만에 저희가 독도라든지 우리 역사나 문화 지켰을 때보다 정말로 많은 세계인들이 저희 콘텐츠를 번역해주고 홍보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부 같은 학계 같은 부분에서는 이 국민 참여란 말 속에서 동시에 그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서구 툰베리 예화를 배우는 10대들이 아니라 우리가 툰베리 이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왜 코로나 시대에 한국 정부가 주목이 되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10대들 주목될 수 있는 기회가 플랫폼이 있는지, 그 플랫폼 속에서 혹시라도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을 홍보해준 창구가 되는 건 아닌지, 우리의 10대들로 하여금 디지털 외교 시대에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을 만드는 것이 제가 좀 바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학회가 아마 저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번 코로나 아니었으면 저희 방크는 데려올 텐데 지금 코로나가 제가 지금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자체가 디지털 외교의 어떤 선무장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컨퍼런스 통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 외교를 할 수 있는 건 되겠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이거 단 다음에 정부에서 최근에 그 해외 참전국에 헌신했던 분들한테 마스크 주더라고요. 제가 본 순간에 너무 멋진데 그럼 우리 10대들은 뭐 하지?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외국인 회원들한테 저희가 EMS로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사귀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그 나라에는 마스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정품 마스크는 해외 보낼 수 없더라고요. 가족도 제외하고는 저희가 1000마스크라도 제가 보내줬는데 저희랑 교류하는 세계 친구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마스크 하나가 정말 한국의 10대들로 하여금 세계인들한테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를, 드라마에 나온 정이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거더라고요. 전 그래서 참전용사들한테 마스크 선물하는 그 올림픽 전에 그럼 10대들한테 혹시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또 K-pop 팬들한테 이렇게 마스크 정기하는 운동을 한번 정기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저희 방끝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정규 마스크 못 보내니까 이렇게 1000마스크라도 보내면서 가자 보내기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대든 간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게 동시에 10대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주는 것이 제 바람 중 하나고요. 저는 그런 마음가지고 저희는 제가 사이트에서 저희 컨셉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공공의회 날 방향 속에서 대한민국 10대들이 70억 세계인들한테 디지털 외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가. 디지털 외교관이라는 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스마트폰 한 개면 되거든요. 스마트폰 한 개면 저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30만이 보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저희가 탁계에서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툰베리 못지않게 유엔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세계 청원 사이트라고요. 이 청원 사이트는 change.org인데 3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해외 10대들이 뉴욕 타임즈 기고문을 못 보내니까 뉴욕 타임즈 기고문 올리는 거 못지않게 전 세계인들이 보는 다양한 플랫폼 마련해가지고 이 안에서는 지구 온난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10대들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을 동참하면 마치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널리 이슈가 되더라고요. 저 이 청원 사이트에서 코리아를 치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뭔지 아세요? 개고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인들이 개고기 못 먹게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외국인들이 청원 올렸어요. 제발 한국 정부에서 법적으로 개고기 못 먹게 하라고. 이 좋은 3만 명이 보는 사이트에 외신들이 다 보는 사이트에서 코리아 이슈가 개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분해서 저희 회원들로 하여금 제발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10대들이 적극적으로 세계 문제를 풀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총 12가지 청원을 한 6개월 동안 올렸어요. 그 결과 지금 10만 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고기랑 못지않게 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뉴욕 타임즈에 기고하는 거는 뭐 쉽지 않지만 이런 청원 사이트에 기고하는 거는 10대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외교부나 여기 학회에서 대한민국 10대들로 하여금 이 청원 사이트에서 다양한 국제 문제에서 안건을 제시하고 사람들만이 모으고 해서 가장 많은 청원 올린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요즘에 알다시피 모든 세계의 디지털 외교 중심 구글인데 이 구글에서 어떤 예를 들면 독도를 검색했을 때 한 200만 개가 나오는데 그 200만 개의 정보를 다 클릭 힘드니까 1페이지에서 해당 단어에 대한 거에서 광고 형태로 박스 형태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박스 형태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세계, 뭐 김치면 김치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이 클릭하지 않고 한 페이지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려야 될 다양한 주거에 달린 문제도 잘못되어 있고 또 다양한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아다시피 이제 위키피디아인데요. 사람들이 좀 위키피디아를 좀 가볍게 보는데 옛날은 그랬지만 지금은 구글이 위키피디아를 스폰서하는 바람에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가 구글 1면에 실리더라고요. 근데 그 위키피디아에서 상당히 많은 언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용 잘못되어 있고, 심지어 독립운동가도 어떤 항목에서는 어쌔신 되어 있더라고요. 암살자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국격을 올빌릴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 살 수가 없거든요. 다양하게 이제 민간을 활용을 해서 민간의 10대, 20대 영어를 잘하는 글로벌 센터들한테 맡겨서 이들로 하여금 위키피디아 150개 언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홍보하게 해서 홍보 결과가 좋으면 또 상도 줄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위키피디아가 전 세계 5위에 5위. 1위가 구글, 2위가 유튜브인데 구글 유튜브는 다 알아주면서 위키피디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측면에서 저희가 이 위키피디아에도 백과전에 한국 정보를 실는 건 외교부 할 일이지만 이런 위키피디아 알리는 건 10대들 할 일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고, 또 이제 여기 마지막에 제가 좀 제일 기대하는 건데요. 요즘에 외교부 뉴스 보니까 해외 한류 팬이 1억 명이라더라고요. 정말로 5천 년 역사 이래 최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된 거는. 근데 혹시 그 한류 팬들이 대부분 K-팝에 국한돼 있으니까 이 K-팝의 어떤 단편적인 층들을 우리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 전환시켜줄 필요한, 이러려면 보다 1대1로 누군가 맞춤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방크에서는 해외 한류 팬들이 방크에 가입하면 그들이 한류 문화, 한류 어떤 연예인 드라마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지정하면 그 연예인 드라마에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 방크 회원들과 1대1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 한류 팬들로 얘기하지만 궁극적 끝은 우리의 어떤 역사 문화로 끝을 내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정부든 학교든 간에 전 세계 한류 팬들로 하여금 대중문화에 국한된 관심을 우리 5천 역사에 이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1대1로 한류 팬들한테 사이버 외교관 역할로 해서 뭔가 이어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툰베리는 유엔에서 초대해서 세계 영웅이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10대들이 툰베리를 부러워하게 됐지만, 도리어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10대들로 하여금 지금 언급했던 다양한 플랫폼 안에서 디지털 외교 주공이 되게 해서 70억 세계인들한테 유엔 못지않은 디지털 외교 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학회하고 외교부에서 다양하게 청소년들로 하여금 디지털 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제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외교관을 남발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 외교부가 아마 국민이 외교관인 시대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별로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세 분의 발표를 다 이렇게 한 솥에 넣고 끓이면 디지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외교부나 우리 또 시민사회나 또 학계에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어떻게 좀 정교하게 하고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플로어를 그냥 오픈을 해서 조금 한 라운드를 돌고 발표자들께 좀 답변을 듣고 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또 한번 세컨 라운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의 질문, 김태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세 분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정말 세 분한테 다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일단 김장현 교수님께 좀 질문을 여쭙게요. 저는 김장현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그쪽 뉴미디어 쪽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전문으로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김장현 교수님 말씀에 이렇게 제가 가슴에 콱 와닿았던 것이, 그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변국이 아니다.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는 주변국이라는 자의식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메인스트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세계 여론에 상당히 형성하는데 이제 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그 가슴에 와닿는 것이, 제가 굉장히 생각하는 게 이 요새 국제 정치 학자들은 말입니다. 세계 질서 변화 그러면은요, 그 맨날 그 딱 꽂혀 있는 게 뭐냐면은 물질적 힘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그 국력, 특히 군사력, 경제력. 그래서 이제 세력, 소위 그 정치학적으로는 뭐 세력 천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공외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물질적 힘의 배분의 변화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규범과 가치의 배분이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데 또는 패권을 누가 어떤 패권국이 되든 간에 그런 규범과 가치의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규범과 가치에 직접적으로 워크하는 영역이 분야가 공공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연대 또 그 뭐죠? 연대와 포용을 그런 가치, 그건 정말 중도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런 거를 규범, 그게 하나의 규범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규범을 내세우는 그 주창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인트는 이제 이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세계 여론을 그 정말 주도할 수 있다라고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내세우는 그런 가치나 규범을 세계 규범 질서 형성하는데 단순히 거기에 팔로워가 아니라 공공 외교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리쉐이프하는 규범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툰베리도 그거 아닙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그것도 규범 아닙니까 하나의? 또 캐나다가 예를 들어서 대인지뢰 금지 협정에서 오타와 협정을 맺은 것도 뭐 캐나다 혼자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인터내셔널 NGO들이 참여를 해서. 근데 이제 요새는 그것이 결국은 김정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규범을 주창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창이 열린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좀 너무 황당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우리 김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생각하실 때 그럼 한국의 공공외교 차원에서 그런 규범 공공외교의 규범이나 가치를 주창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 온라인의 채널이 매체가 어떻게 우리가 물론 부정적으로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 규범 질서가 리쉐입되는 과정에 인풋을 가하는 어떤 매체 어떻게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매체 그 좀 전문가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김태환 교수는 아마 지금 현 단계 국제 질서가 G7, G2, 요새 G0로 얘기하는데요. 요새 또 국제정치학자들은 마이너스 G2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퍼블릭 굿을 제공하기는커녕 있는 규범도 깎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규범 국가의 모습들 보일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것 같고 그것을 온라인 베이스에서 올려나가면 그냥 미들 파워라는 것들이 그냥 어깨를 국가의 사이즈가 미들 파워가 아니라 사실 그걸 선도해 나가고 주창해 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프로에 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발제를 하시고 그러셔서 좋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이병정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으니까 우리 박 대표님하고 사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무겁고 껄끄러운 사안인데 항상 이제 일본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공외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G-2고 우리 지금 이제 G7에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대를 해서 뭐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런 모든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잘하고 우리 국격 상승하고 뭐 이런 이제 명성이 올라서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게 이 뭐 소프트 파워 지수라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이 사실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뭐 그게 뭐 어느 정도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 하지만 일본이 이제 우리가 한국이 G11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WTO 세계 무역기구 우리 지금 우리 유명희 본부장 이제 출마할 예정인데 사무총장 그것도 이제 일본이 뭐 방해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이제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이제 물론 이런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비합리적인 뭐
이 상식적인 그런 이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은 해야 되고 할 말 해야 되고 아마 방크도 그런 활동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결국은 일본이 잡는데 우리가 잡히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발목 안 잡히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할 말은 하면서 발목 안 잡히고 한국의 위상을 그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이게 묘안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두 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소국장님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업무 영역을 침범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외교부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병준 교수님에 이어서 다른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한번 일단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장현 선생님께 마이크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국장님 그리고 박기대 대표님도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우리 김태환 교수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좀 마음은 부담을 느끼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채널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메인스트림 채널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한 15년 전부터 이머지 했을 때 사실은 그때는 칼리지 미디엄이었거든요. 대학 캠퍼스 미디어였다가 이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이스쿨러들이 저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티네이지 미디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게 페이스북이 놀랍게도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인 확산이 되는데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소통 수단으로 친족과 친척들, 뭐 동창들이 이렇게 엮이는 이런 네트워크로 바뀌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30, 40대 부모 세대들이 진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하던 10대들이 이거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친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 당황을 하죠.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페이크 아이디를 만들다가 더 이상은 엄마 아빠의 추격전에 손을 들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스냅챗이라는 미디어로 도망갑니다. 근데 스냅챗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화의 내용과 그 사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 폰을 봐도 안 보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온라인 상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오프라인 상에서 지상파와 케이블에서의 이동 같은 그런 속도가 아니고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처럼 픽처 베이스드 미디어가 한동안 핫했다가 지금 또 이게 또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체 선정을 아주 테크니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온라인 상에서 뜨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상당수의 현상은 창발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걸 보고 좋아요를 누를까 했던 그런 사진들이 보통 좋아요를 막 당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발적이라는 거는 어떤 그때의 분위기와 여건과 또 소수의 막 그 매니악 같은 사람들의 막 집중 클릭으로 인해서 이게 뭐지?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갑자기 이게 티핑 포인트를 만나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프리딕터에 의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창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외교를 할 때 공공외교의 한 주체로서의 민간이 접근하는 데는 별 리스크가 없는데 이제 부처나 또는 공공기관이 이걸 접근할 때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형 그 유세를 하려고 했는데 체육관에 사람이 없었죠. 그랬더니 일부 미디어가 우리 그 BTS 팬덤 그룹에서 뭐 페이크로 레지스트 했다가 노쇼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BTS의 팬클럽을 집중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if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공공외교가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상 불가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아예 멀리 해서는 안 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healthy distance. 그럼 여기서 이 건강한 거리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 본 바로는 지금 전 세계가 이 미디어의 구조는 플랫폼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하나의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이 개개인의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로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록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사진도 올리고 생각도 올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오너가 가장 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힘 있는 거는 그 위에서 놀고 있는 플랫폼 스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중에 100만 명 이상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플랫폼 스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플랫폼 스타 중에 하나 정도가 되는 것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상하게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는 되게 재밌고 소탈하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여러 인플루언서, 여러 스타 중에 하나 정도면은 적정한 리스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플루언서들을 우리 마당으로 다 불러가지고 영사관 마당에서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해당 국가, 그 해외의 어떤 해당 국가가 볼 때는 아니 뭐 요새 K-팝 좀 뜬다고 우리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플랫폼의 오너는 못 되겠지만 플랫폼 한 채널에 플랫폼 스타가 되는 정도로 공공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짧은 생각인데요.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 하는 게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사이를 딱 유지를 하면서 그것도 좋게 만드는, 우리말도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럼 소국장님. 네, 일본 문제는 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공공외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일 공공외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일 공공외교를 한다 그러면 공공외교 관점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외교가 저희 공공외교의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본 사람들한테 저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를 공공외교 차원에서 막 한다 그러면 그건 마음을 잃는 외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무 이슈와 이제 공공외교 이슈를 이렇게 굉장히 혼재해서 보고 있고요. 저희도 솔직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무 외교가 잘 되어야지만이 결국은 공공외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굉장히 억울해하는 언론 기사 중에 하나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한미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의 글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면서 내용은 정무 외교를 잘못했다는 건데 맨 마지막은 이래서 우리가 대미 공공외교가 강화돼야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굉장히 제가 기자한테도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 파트와 공공외교 파트는 조금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게 어렵고 대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대일 공공의 가장 기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무 이슈와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민간 외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는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 투트랙 외교가 결국 공공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들의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공공의 차원에서는 일본 국민들과 국민들 간에 또 정부와 국민은 또 다르기 때문에 공공외교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저희가 마음을 사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별개로 접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공문화외교 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올해가 이제 국교 정상화 55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서로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금 이제 주한 여기 한국에 있는 주한 문화원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민간 외교관으로서 어떤 이 한일 관계에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미담을 서로 찾아내서 서로 좀 공유를 하자. 그러니까 어떤 한일 간에 이러한 굉장히 민감한 부딪히는 폴리티컬한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 한일 관계의 어떤 그런 증진을 위해서 기여했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일화들도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공공 외교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본과의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들을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이슈들, 아까 그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그 이 왜곡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응해야 되는 것도 공공외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일본 문제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도 아마 국제사회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누가 잘못됐어, 아마 뭐 일본이 저희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3자는 솔직히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제3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제3자를 활용한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역사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글로벌하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양자 간에 뭐 정무적으로 하는 거는 또 정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고,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그 이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국뽕의 문제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잘한 거는 잘한다고 자랑을 해야지만이 남들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는 공공외교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걸 어떻게 세련되게 저희가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거기 아까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스스로가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 이번 아마 그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던 주한 외신, 네, 그것이 이제 주한 외신 기자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리고 정말 뭐 저희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외신하고 인터뷰를 주저하지 않았고, 굉장히 바로 적합하게 그 타이밍에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그대로 알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신에서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그 크레디빌리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잘하는 걸 알리되 제3자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알려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공공외교가 대한민국 공공외교가 이 시점에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잘 정리된 국장이시네요. 네. 아마 이 문제가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옆에 이웃나라 중에 일본과 중국이 없다 그러면 조금 저희가 좋은 에너지,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좋은 쪽에 쓸 텐데, 저희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리면서 세계인들과 많이 교류하는 부분을 좀 잘하고 싶지만, 하나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못 쓰게 하는 데가 바로 일본 정부인 것 같아요. 최근에 군함도 관련 이슈인데 가만히 편하고 있자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최근에는 정부에 대한 거짓말도 아니라 저희 방크 단체에 대한 거짓말도 정말 많은 언론에서, 특히 정부랑 관련돼 있는 일본 많은 언론사에서도 저희를 정부기관이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장관급이라고 또 외도하기도 하고, 방크 직원 5명인데 100명이라고 그러고 1년 예산이 200억이래, 200억. 이거를 노골적으로 이거를 이제 언론사에서 보내고 그 내용을 포털 메인에 뜨고 또 이런 내용을 전 세계 퍼뜨려서 우리가 시정하는 정부 웹사이트에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만큼 선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라 분들한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도 정부 쪽은 아니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좀 자유소임이로서 저희가 하도 선을 넘었으니까 일본 정부가 관방장관부터 시작해서 법무장관까지 대놓고 저희를 막 비하하고 이름을 꼭 집으니까 저희도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군함도 같은 정말 어떤 역사 관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말을 잘못한 거잖아요. 약속 어긴 거라서 저렇게 이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아베 총리 얼굴에 그 피노키오를 이제 묘사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가 길어나면서 그 코 위에 군함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숨길 수 없다고 진실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10개의 외국어로 동일하게 코로나처럼 저희가 퍼뜨렸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도 동일하게도 일주일 만에 3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특히 아시아의 많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받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떤 말 하냐면은 저희는 좀 세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했으니까. 당하는데 가만히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런 모습 속에서도 아마 정부가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과거의 관점적인 문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완벽하게 일본 스스로가 약속 어긴 같은 부분에서는 많은 세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동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 한 게 없겠다 할지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제일 뭘 슬펐냐면 항상 우리는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백악관 청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관련된 거 다 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 청원은 미국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한국인들도 다 청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한국의 청와대 청원은 한국인 제외하고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같이 일본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는 중국 정부가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국제 여론과 국제 기구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힘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까? 물론 나량 TV 같은 그런 부분이 실행과 힘이 크는 걸 비하겠지만 그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미디어 중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 이런 것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 끝까지 발시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똑같이 이제 CNN 같은 채널을 만들어 나간 자체가 좀 지금씩 남는 것 같아서, 전 이것처럼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세계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디지털 쪽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말한 거에 대한 대안인 것 같아서 가히 말씀드려봅니다. 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나중에 그 회장님께서 랩업 겸 그 클로징을 부탁드리고요. 아침부터 오늘 오후까지 쭉 이렇게 보고 한번 10년 전에 공공외교 공부를 막 시작하고 한국의 공공외교를 막 알려야 됐다고 프로젝트도 하고 막 움직이던 때가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김태환 교수님하고 제주도에서 프로젝트하고 공공외교, 저는 그냥 소극적이었고요. 김태환 교수는 막 열을 내서 그렇게 한 것이 오늘의 성과를 왔고, 또 우리 조기수 회장님께서는 또 이거를 빨리 포착을 해서 학교에 공공외교의 그 좀 기반을 만들고 또 제도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건 이제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에 논의할 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미국 모델의 공공외교가 대부분 정부가 타국의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모형들이 아주 우리 전통적인 모델이었는데, 그때 한참 논의했던 것들이 유러피안 모델들이 결국 거꾸로 국민들이 다른 국가 정부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국민들끼리 하는 외교도 있고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가, 우리 외교부는 그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외교 영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아마 주장을 해서, 아주 한국형 공공외교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를 공공외교 영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한국형 공공외교의 개념의 모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또는 타국의 국민들이 손에 잡혀야 되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 체감형 공공외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하나 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타국에 대해서 공공외교를 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공공외교 또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쌍방향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 공감대가 좀 있었고,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이 매몰 비용이 굉장히 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었고요. 청년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참여하게 해서 미래지향적인 이 공공외교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오늘 이제 결실을 맺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많이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입니다. 공공외교는 결국 실현하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태환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규범, 가치, 이런 매력 이런 것인데요. 내가 남한테 그 힘을 투사하는 걸 우리가 능력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 국가가 나의 그 디그니티를 존중해 주는 국가가 우리 매력 국가인데, 그 매력이 결국 공공외교를 전파하는 핵심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그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국제관계도 인간관계 연장 아니겠나. 그 중국어로는 인간관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재관계라고 씁니다. 인재관계가 결국 국제관계 연장일 텐데, 다 국가가 하는 일도 사람이 하는 일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면 헐츠 앤 마인드를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논의를 했던 것이 10년이 지났고요. 10년이 지나서 결실을 맺고 정부는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공공외교도 세련화되고 예산도 있고 조직화되고 다른 많은 단체들과의 협업의 시스템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회의가
잘 진행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학회 창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랩업을 하면서 오늘 전체 회의를 좀 총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세션부터 시작해서 그 오후 두 세션 다 이렇게 그 관통하는 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모델 발표할 때도 9개국 연구해 보니까 밸류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특히 온라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은 역시 가치와 규범이 세계인들의 보편적 정서를 건드려야 되는 건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발표했던 핵심인데 그런 경천 애인이나 그 홍익인간 사상이 사실은 이런 포용이나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국제 규범에 가장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우리 공공외교, 뭐 문화니 뭐 모든 공공외교에 사실은 이런 가치 공공외교가 좀 스며들어서 하면 상당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이제 제가 오전 세션에 그 얘기를 했는데 공공외교가 마치 그 소프트 파워를 올리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공공외교는 버젯이 컷될 수 있고 불필요한 너무나 많은 책임을 지게 되고 이거는 환상을 심어주게 된다. 사실 공공외교는 안 할 때, 잘못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잘한다고 성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루브리케이팅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어떤 독자적인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교 정책은 물론이고 국내 정책에서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게 결정적으로 이미지에 미치지 사실 공공외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공외교를 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해도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거 하나 터지면은 그냥 전 세계가 한국이 그냥 망신이 되는 거고 이번에 우연히 정말 코로나 위기가 의도치도 않게 보면은 외신이 아주 그 받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잘 해줬는데 보니까 의도치 않은 건 아니고 외교부에서 상당히 프레임을 만들어서 외신에 아주 잘한 거네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는 공공외교가 성공하면은 정부가 성공했기 때문에 정부가 성공한 건 줄 아는데 사실 정부가 성공했다고 이런 또 결과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외교부가 그런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는 건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베스트 포린 앤 도메스틱 팔러시가 베스트 PD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 정부가 일관된 외교 정책을 가치에 기반해서 하고 그 일관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내부 갈등을 지금 아주 양극화가 심각한데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데 다행히 우리 이희옥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미국과 달리 스미스 앤 먼드 액트와 달리 우리는 이제 국내 국민이나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캐나다가 공공외교를 국내가 이제 너무 이렇게 퀘벡이랑 다 갈라져 있으니까 지역주의도 심하고 공공외교를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해요. 왜냐면 후위아가 우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사실은 국민 통합 없이는 안 생기거든요. 후위아 그러면 한쪽은 박정희, 한쪽은 노무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군으로 올라가면은 우린 다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경천애민 사상이 사실 조선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나라 왕조랑 비교할 때 보면 뭐 우리도 뭐 그 수탈도 많았고 그랬지만 저는 이 목조 건물을 볼 때마다 그 만리장성과 달리 우리는 국민을 별로 수탈하지 않았다 나라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 왕조 시대에도 이 경천 애민 사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뿌리로 오히려 후위아를 정의하면 근대가 아니라 훨씬 국민 통합이 쉽고 또 장기적이고 일관된 공공외교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끝으로 결국 오늘의 화제인 이제 디지털은 사실 우리보다는 10대들이 훨씬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이 퍼블릭 오피니언을 연구하던 사람인데 뭐 정치학자들은 주로 외교하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퍼블릭 애티튜드, 퍼블릭 오피니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공 외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테크니컬한 이론은 훨씬 더 잘 아는데, 사실 우리가 선거할 때도 20대를 잡아야 계속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선거의 대승의 1등 공신은 코로나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공신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20대 때 교육이 된 사람들이 지금 40대인데 이들이 30대, 20대보다 더 진보 정부를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그 1등 공신은 40대다. 그럼 이게 이 정부의 공이라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나온 논문에. 그건 뭐냐면 공공외교도 해외 퍼블릭은 물론 우리나라도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재원 배분을 어디에다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오피니언 리더도 중요하고 뭐 40, 50대도 중요하지만 특히 디지털에서는 우리가 타겟을 10대, 20대, 늙어야 30대로 잡는 게 그게 훨씬 그 효과 대비 성과가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형성된 이 컨셉, 퍼셉션, 그다음에 이 밸류 이런 것들이 이들이 40, 50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50대들이 옛날 386인데 지금 586이란 말이에요. 50대가 압도적으로 진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 10대 후반의 가치관이 형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그러니까 공략하는 그런 그 디지털 베이스드 공공외교 플랫폼을 하는 게 가장 그 좋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당히 일관된 셈이 있었고,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했고, 우리끼리 컨센서스가 있었다. 이제 이거를 국민을 향해서 갈라진 국민들을 향해서 통일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면 아주 굉장히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의 익스포넨셜한 성과를 얻는 그런 10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그 고생하셨고요.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